자, 영어권 보시겠습니다. 자, 프린트로 갑니다. 자, 영어권은 내가 어느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했을 때 더 준 돈을 영어권이라고 하고, 반대로 자, 더 주면 영어권이고, 자, 그 다음에 덜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영가 매수 차익. 그래서 영가 매수 차익은 자, IS의 수익으로 가고, 영어권은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요거 구분만 해주시고요. 자, 먼저 영어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종합평가법, 순이익환원법, 초과이익환원법, 연매법이 있다. 자, 먼저 종합평가는 자, 길잡이 문제. 갑돌상사는 갑술상산을 매수하면서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어느 회사를 인수했어요. 자,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 채권은 내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 채권이 400. 자, 그 다음에 갚아야 될 채무는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러면 매입 채무가 650. 자, 그 다음에 건물도 내게 됐네요. 자, 건물은 800. 그러면 자, 이 회사는 얼마짜리야? 550짜리죠. 자, 이거를 얼마에 샀어요? 700에. 자, 700에 뭐 현금으로 샀다. 그러면 150을 더 줬네요. 자, 이거 더 주고 인수한 값. 자, 얘를 영어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를 요거를 총괄평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150을 더 줬느냐? 요 금액을 계산할 때 자, 순이익환원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환원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연매법에 의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갑돌상사는 자, 이번에 갑순상사를 매수하면서 400만 원을 지급했대요. 그러면은 매출 채권이 자, 400.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650. 자, 건물은 800. 그러면 자, 550짜리인데 얘를 400에 인수. 그러면 150을 싸게 인수했죠. 자, 이럴 때 얘를 염가로 매수해서 이익이 생겼다. 염가 매수 차익이라는 자, 단기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건 뭐 아주 쉬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150만 원이나 여기서는 더 줬느냐, 이제 요걸 계산하는 방법에 순이익환원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순이익환원법은 자, 여기 이제 공식이 자, 여기서는 정상이익률, 자, 정상이익률 분에 여기다가 이제 초과이익을 얹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초과이익환원법은 자, 할인율을 줄 거예요. 할인율 분에 자, 초과이익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매법이다. 그러면 초과이익을 자, 그 이익이 계속되는 지속연수 이걸로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우선 자, 길잡이 문제. 자, 주식회사 주영의 순자산가액은 1000만 원이고 연평균 수익률이 150이고 자, 동종업종의 평균 이익률은 얼마냐? 10%래요. 그러면은 자, 남들처럼 벌면은 10%만 벌 건데 얘는 이제 얼마를 초과해서 벌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순자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남들처럼 벌면 10%, 100만 원만 벌면 남들처럼 버는 건데 얘는 150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초과이익 50만 원을
0.1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순이익환원법에 의한 영업권은 500이 되고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할 때 그 회사의 순자산보다 500까지는 더 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게 바로 순이익환원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과이익환원법입니다. 밑에. 자, 주식회사 국민은 주식회사 주택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자, 주택의 과거 5년간 평균 순이익은 70. 자, 동종산업의 정상이익률은 8%. 자, 주식회사 주택의 순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초과이익이 무한대로 발생한다면, 자, 영업권은 얼마냐? 자, 이때 초과수익에 대한 할인율이, 자, 할인율은 또 0.1 이렇게 줬죠? 그럼 이제 초과이익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초과이익은, 자, 자, 지금 내가 어느 회사를 인수해요? 주택을 흡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자, 주택의 과거 5년간 평균 순이익은 70. 자, 그 다음에 동종산업의 정상이익률은 8%래요. 그러면은, 자, 얘의 순자산이 얼마인가 봐야죠? 자, 공정가액이 있고 장부가액이 있는데, 장부가액은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지들이 평가한 거니까 전혀 쳐다볼 필요가 없고, 공정가액을 봅니다. 자, 980에서 300. 그러면 680만 원이,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이익률이 돼요. 그러면은, 자, 680을 냈을 때 8%를 얻으면 남들처럼 버는 거죠. 그러면은, 자, 680을 8로 나눠주면은, 자, 85만 원을 벌면은 남들처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얼마를 벌고 있어요? 자, 주식회사 주택의 과거 5년간 평균 이익률은 얼마예요? 70. 그러면 70만 원에서, 자, 이게 뭐 계산을 잘못했나 봐. 자, 680에 8%. 다시 680에 8%. 그럼 54만 4천 원이죠? 누가 계산했나 몰라요. 자, 54만 4천 원. 그럼 남들처럼 벌면은 54만 4천 원을 벌면 되는데 얘가 얼마를 벌었냐 하면은 70을 벌었대요. 그러면 초과이익은 15만 6천 원이 초과이익이죠. 자, 그래서 15만 6천 원을 0.1로 나눠주면 156만 원. 자, 요게 초과이익 환원법에 의한 자, 영업권이 되는 것이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매법. 자, 연매법은 초과이익을 몇 년간 지속되느냐 지속연수로 곱하면 돼요. 자, 에듀 상사의 순자산은 400. 자, 동기업은 매년 60만 원씩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기업의 정상이익률은 10%. 그러면 순자산이 400일 때 남들처럼 벌면은 40만 원을 벌 건데, 근데 얘는 얼마를 벌고 있어요? 6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은 20만 원이 초과이익이 되죠. 자, 요거 곱하기 몇 년간 지속할 수 있다? 5년. 그러면 5, 2는 10. 그래서 100만 원이 연매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이익이 된다. 그래서 자, 순이익환원법이 나올 수도 있고 초과이익 연매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순이익환원법이 제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형자산 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론으로 투자부동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요 투자부동산은 조금 스타일이 틀려요. 말 그대로 영업활동을 위해서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 자, 여기에 이제 투자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충 프린트 3페이지에 자, 투자부동산. 자, 투자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자, 임대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은 시세 차익을 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면
자, 요게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건물을 구입했는데 이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샀느냐? 임대하려고 샀어요. 임대 목적으로. 그러면 임대 목적으로 이런 부동산을 사면 이 부동산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임대라고 하더라도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내 건물이에요. 내 건물. 그러면 이건 내 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몇 개 층은 내가 본사로 쓰고 있어요. 본사로 쓰고 있고, 자, 일부 시설이 남아서 요거를 임대하겠다. 그럴 때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자, 임대 수익으로, 임대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건물을 사가지고 완전히 세를 줄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샀을 때, 고를 때가 투자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따라서 투자 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하고는 거의 독자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 부동산인지 자기가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기가 사용하는 부동산, 요거는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로 가면 되는 것이다. 이 소리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투자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분류. 요거는 조금만 집중해서 쳐다보시면 답이 다 보여요. 자, 투자 부동산은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또는 건물을 말해요. 단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 내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 그거는 자, 단기 소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이 소리죠. 자, 두 번째, 장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요거는 투자 부동산이다. 자, 가로 열고, 만약 토지를 자가 사용할지 아니면은 자, 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사용할지 아니면 판매할지 결정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그냥 건물로 쓰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이따 팔아먹으려고 구입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투자 부동산으로 봐라 이 소리예요. 자, 세 번째, 미래에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거나 또는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투자 부동산이다 이 소리죠. 그럼 옆에 자, 투자 부동산이 아닌 건 뭐냐? 자, 1번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한 부동산이래요. 그러면 이건 부동산 매매 회사가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 그때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라 이 소리죠. 두 번째, 제3자를 위하여 건설하거나 개발 중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재고자산이죠. 제3자를 위해서 건설하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재고자산으로 봐라. 자, 세 번째, 자, 자기가 사용한대요. 자,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면은 그때는 유형 자산이 된다. 그래서 이 투자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했거나 아니면은 타인에게 임대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럴 때만 투자 부동산이 된다. 자, 투자 부동산의 인식 기준. 자, 그건 똑같죠. 자,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은 투자 부동산으로 장부에 기록해라. 자, 최초 특정.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의 원가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거래 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자, 구입한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구입 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취득원가를 구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할 때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구입한 가격 플러스
구입에 따르는 모든 재비용을 다 투자부동산의 원가에 플러스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크게 고민할 게 없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관련이 없는 초기 원가,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운영 손실, 자, 개발이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자원의 낭비 금액, 이러한 것들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3번 투자 부동산의 후속 측정. 자, 그거에다가 왕별. 자,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죠. 유형이나 무형자산은 얘는 이제 취득 후 자, 원가 모형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재평가 모형으로 가느냐. 자,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 가능했잖아요. 근데 투자 부동산은요. 자, 원가 모형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공정가치 모형.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 선택 가능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서는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고 분류별로 할 수 있잖아요. 분류별로 선택. 그러니까 어떤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으로, 어떤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으로 이렇게 분류별로 선택 가능하는데,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이든 공정가치 모형이든 선택했으면은 모든 투자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해요. 자, 모든 투자부동산에 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여기는 분류별로 어느 놈은 원가, 어느 놈은 재평가 이렇게 가지만 투자부동산은 이걸로 가든지 싸그리 이걸로 가든지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거, 그게 조금의 차이점이죠. 부르는 게 틀리고 재평가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한대요. 공정가치 모형. 자, 그래서 자, 맨 밑에 보시면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 이게 좀 틀리죠? 이거는 전부 원가로 가든지 전부 공정가치로 가는 거고, 자, 얘네들은 일부 항목은 원가, 일부 항목은 재평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재평가 모형으로 갔을 때 이익이 나오면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서 기타 포괄로 갔잖아요. 근데 투자부동산은 기타 포괄로 가는 게 없어요. 자, 투자부동산의 재평가 자, 공정가치 이 모형으로 선택해서 이익이 나오든 손실로 나오든 이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반영이 되는 게 또 큰 차이점이다. 자, 다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이익이 나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갔는데 공정가치 모형으로 갈 때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반영을 한다. 그게 차이점. 자, 맨 마지막. 자,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 경우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또 하나. 자, 공정가치 모형에 의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감가상각이 반영된 가격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부동산의 경우에 원가 모형이 아닌 공정가치 모형으로 갈 때는 감가상각도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자, 거기 다시 보시면 또한 공정가치 모형에 의하여 측정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할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의하여 감가차손이 평가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자, 100만 원짜리인데 자 10만 원 감가상각했어요. 그러면 90만 원이네요. 근데 걔가 80만 원에 평가하고 있대요.
그러면 10만 원 손실, 10만 원 감가상각비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공정가치 모형에 의한 경우에는 20만 원이 재평가 손실 단기 손익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해 갖고 20만 원 비용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다시 보시면 자, 내가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는데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100만 원이잖아요. 자, 얘가 1월 1일에 샀어요. 그럼 요거 감가상각을 내용연수 5년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12월 말일 날은 자, 감가상각비 20. 자,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 20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랬다가 70만 원이 되면 자, 투자 부동산이 또 10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의 평가 손실이 1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IS의 비용이고 얘도 IS의 비용인데 구태여 뭘 이렇게 나눠. 자, 1월 1일 날 자, 투자 부동산이 100만 원에 샀는데 얘의 공정가치가 70만 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변에 투자 부동산 자, 30 이러면서 투자 부동산의 평가 손실 30 이래 버리면 요거는 IS의 비용으로 30 가잖아요. 이렇게 20, 10만 원 가나 IS의 비용 30만 원 가나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하지 말아라 이 소리죠. 그냥 자, 요 개념만 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좀 틀린 개념이니까 그 개념만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길잡이 문제. 주식회사 영구의 결산일은 매년 12월 말일이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건물과 관련된 1년의 회계 처리를 하라. 자, 1번 주식회사 영구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X1년 초에 자 50만 원을 건물로 취득했습니다. 자, 건물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대요. 그러면 X1년 초 취득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자, 투자 부동산 얼마예요? 50. 예, 여기다 그냥 해버리죠. 자, 투자 부동산이 50. 그 다음에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 50. 자, 2번 주식회사 영구는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고 X1년 말에 53만 원 됐대요. 그러면 차변에 투자 부동산 3만 원. 자, 투자 부동산의 평가 이익이 자 3만 원 이래 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2년 말에는 45만 원이 됐대요. 그러면 53만 원이 45만 원 되면 자, X2년 12월 말일 날은 자, 투자 부동산이 얼마가 죽었어요? 8만 원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얘는 투자 부동산의 평가 손실로 8만 원 잃어버리면 끝난다 이 소리죠. 어지럽지가 않은 거지. 아주 간단하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평가이익 요거는 IS의 바로 수익으로 가시고 자, 얘는 IS의 바로 비용으로 떨어지면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부동산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하고 차이점이 요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난다. 자, 우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고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자, 우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재평가 손실은 단기 비용이고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는 데 비해서 투자 부동산의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된다는 거.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투자 부동산의 재고와 손상. 이건 뭐 똑같아요. 재고. 자,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 영구히 중지되어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재고. 자, 유형자산과 똑같고, 그 다음에 손상. 투자 부동산의 손상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 부동산까지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49페이지에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수취 채권. 이거는 진짜 우리 시험에 그냥 단골로 맨날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찬찬히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자, 우선 이제 현금의 범위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자, 먼저 현금에는 자, 통화. 그 다음에는 통화 대용증권. 통화 대용증권. 자, 그 다음에는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의 개념이에요. 자, 현금성 자산이란 요거죠, 요거. 자,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자,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자, 중요하지 않아야죠. 자, 중요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나 상환기일이 자, 90일,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죠. 자,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나 그 다음에 단기 금융자산을,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단기 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을 얘기하는 거고, 단기 금융상품은 정형화된 예금상품을 말하죠. 그러니까 만기가 90일 이내에 정기예금 같은 거, 이런 거는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단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채권 중에서 3개월이 안 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통화는, 뭐 이거는 현금이니까 화폐로 통용되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자, 통화대용증권. 자, 이 통화대용증권은 자, 무지하게 많았죠? 국가에서 타자기, 국가타자 여러 대를 자, 공일날 배우라고 우송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국고송금통지서나 가계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나 자기합 수표, 여행자 수표나 대체저금의 환급증서, 그 다음에 공사체의 만기표, 일람 출구보험, 배당금 영수증, 우편한 증서, 우편수표, 송금수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성격은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 저런 애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면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언제라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을 때, 자, 그를 통화 대용증권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249페이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금의 범위. 자, 현금의 범위는 자, 통화 대용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면 은행에 가서 언제나 내 돈 내놔 그러면은 바로 차일 수 있는 거죠. 자,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을 말한다. 자, 이런 것들이 요구불 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49의 참고란에 좀 잘 좀 보세요. 자기합 수표와 타인 발행 수표. 자,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 수표니까 그거는 언제라도 은행 가면은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현금. 그 다음 타인이 발행한 수표도 자, 원하면 자, 타인이 지정된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자, 현금.
자, 지극기일이 도래한 공채나 사채의 이자표. 자, 이것도 언제나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자, 바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자, 송금수표나 우편한 증서도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바로 교환 가능하니까 돼요. 자, 250페이지로 가셔서 우표나 수입인지, 걔는 절대 안 되죠. 우리 우표는 뭐야? 통신비. 그 다음에 수입인지 그러면은 수입인지는 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돼요. 뭐 그 정도까지 나오겠습니까만은 원래 수입인지 그러면은 얘는 세금과 공가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증지. 자, 요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증지는 그 다음에 인지는 세금과 공가로 이렇게 처리한다. 따라서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적어도 안 돼요. 자, 우리 선일자 수표는 먼저 받은 수표죠. 따라서 선일자 수표는 무조건 어음으로, 자, 어음으로 간다. 얘는 절대로 현금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선일자 수표. 자, 선일자 수표가 뭐예요? 선수표 얘기하는 거죠. 자, 종업원에 대한 가불도 당연히 자, 종업원 선대금 또는 종업원 단기 대여금. 자, 이걸로 해야지 현금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이거는 절대 될 수 없죠. 그래서 맨 밑에 당구장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요 항목에는 우표나 수입인지, 선일자 수표나 차용증서, 부도수표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참 이 단어는 시험에 지금 잘 나와요. 자, 밑에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자, 취득 당시 만기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자, 그래서 자, 우선 요거 자,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해당이 안 돼요. 원래 현금성 자산에 주식은 해당이 안 된다. 왜?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상환기일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주식 중에서 3개월 이내 상환 우선주, 그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 가능한 거죠. 3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대요. 내가 그러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가 3개월 이내에 그 발행회사에 가서 돈 내놔 그러면은 바로 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거 하나만 가능한 거죠. 원래 주식은 안 되는 건데 자, 거기 두 번째입니다.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자, 요거는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한 번만 그 중요 기출문제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000원이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당좌예금은 얼마겠느냐? 그럼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4,000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4,000원인지 봐야죠. 자, 통화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돼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도 됩니다. 수입인지는 안 되죠. 자, 우편한 증서는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셋, 네 개 더한 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500원, 500원이니까 아, 이 녀석은 3,000원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얘네들의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딴 거는 뭐 기본서에서 다 정리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액현금 제도. 자, 소액현금 제도 요거 안 배운 것 같아요. 자, 소액현금에 대한 개념을 자, 이해하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어떤 그 기업이 하나 있으면 자, 이 기업에는 여러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영업부도 있고 그 다음에 격리부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관리부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총무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공장도 있다. 뭐 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 회사에서는 현금의 지출을 하고 그 현금의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부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경리부죠, 경리부. 그러면 이 제일 바쁜 데가 돈을 만지는 데가 경리부서예요. 그러면 이 경리부서에는 돈이 나갈 때 분개하고 돈이 들어올 때 분개합니다. 제일 바쁜 과가 경리부죠. 그런데 회사에서 자, 아무리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 경리부서에서 한다 그래도 쪼잔한 돈까지 경리부서에서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관리부장이 관리부 김대리가 이 아침에 경리부서에 와서 저 형광등 사게 3,000원만 줘 그래 봐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은 이 현금으로 출납 안 합니다. 보통 이제 수표를 발행해서 이 현금의 지출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형광등 바꾸기에 3,000원 달래는데 3,000원짜리 수표 끊어줄 거냐고요. 또, 자, 영업부의 미스터 박이 저 서울 출장 갔다 오려고 하는데 10,000원만 달래요. 그러면 경리부서에서는 할 일도 되게 많은데 10,000원 받으러 3,000원 받으러 경리부서에 오게 되면 경리부서는 무슨 그런 거 일하다가 다 끝나겠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 소액의 자금이 이 지출되는 어느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 두자 이거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총무부 밑에 용도계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용도계는 자,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일은 뭐냐? 오로지 회사 내에 쪼잔한 돈, 회사 내에 쪼잔한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용도계로 가서 돈을 타는 거예요. 그럼 용도계는 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매월 초에 경리부서에 가서 이 용도계원이 가서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회사에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소액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신청을 해요. 그럼 이제 경리부서에서는 자, 4월 1일이라고 하면은 4월 1일 날 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끊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거 100만 원은 왜 나갔습니까? 회사 내에 쪼잔한 돈으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소액 현금 100만 원 이렇게 4월 1일 날 경리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놔요. 그러면은 자, 경리부서에서 수표를 100만 원짜리 발행했으니까 용도계원은 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뭐 5만 원짜리 몇 장? 한 10장. 그 다음에 만 원짜리 한 40장. 자,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이 서랍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쪼잔한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용도계에 오죠. 그럼 용도계에서는 그 소액의 자금을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도계에서는 자, 이런 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중요합니다. 분계는 오로지 이걸 분계라고 하죠. 분계는 오로지 경리부서가 하는 게 분계예요. 그러면 용도계는 분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용도계는 지금 100만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장부를 하나 만드냐면은 소액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를 하나 만들어요. 요 장부의 이름이 소액현금 출납장.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날짜 적여주고 그 다음에 적요, 그 다음에 지급액. 자, 지급액. 그 다음에는 지급 내역. 자, 우리 회사가 빈번하게 쓰는 걸로 이렇게 내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여비 교통비로, 그 다음에 소모품비로,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로, 그 다음에 잡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수입.
자, 그럼 지금 4월 1일이에요. 자,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소액연금 출납장은 용도계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자, 격리부서에서 이제 수입을 하죠. 자, 소액 자금 수입. 얼마 받아와요? 100만 원. 그럼 이제 회사 내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은 여기서 지출하는 거죠. 자, 아까 영업부서에서 왔어요. 4월 2일 날 교통비 달래. 자, 그러면 교통비로 10,000원. 그럼 요거는 여기에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같은 날 관리부에서 형광등 교체한대요. 5,000원. 그러면 요 형광등은 뭐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로. 그 다음에 뭐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다 지출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에 지출이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다 되면 자, 100만 원에서 얼마가 지급이 됐느냐? 92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92만 원은 여비교통비로 20. 자, 소모품비로 30. 자, 그 다음에 수도강렬비로 40. 그러면 얼마야? 이게 70, 90이니까 자, 잡비로 2만 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요 소액현금 출납장을 언제? 4월 30일 날 격리부서에 가서 제출합니다. 나 이렇게 썼어요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용도계가 사용한 것은 우리 회사가 사용한 거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격리부서에서 분기를 하면 되죠. 자, 뭐로 썼습니까? 여비교통비로. 자, 여비교통비로 20. 그 다음에 소모품비로 썼네요. 자, 소모품비가 30.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로 40. 그 다음에 잡비로 2만원. 그래서 결국 용도계가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하고 요 내역을 보고하게 되면 자, 격리부서에서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하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금을 보급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날 자, 쓴 만큼 수표를 발행해요. 그러면은 당좌 예금 얼마예요? 92만 원 이래 버리죠. 그러면은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일 날은 보고만 받고 다음 달 1일 날 보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말일 날 바로 줘버리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줘버리면 4월 30일 현재 소액현금은 그대로 1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봐요. 자, 요거 사용액을 4월 말일 날 자, 보급하는 방법을 채택했을 때 4월 말일 우리 회사의 소액현금 잔액은 얼마냐? 뭐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지. 근데 월 초에 보급한대요. 그러면 월 초에 보급할 때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92만 원만큼 소액현금을 썼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소액현금 92 이래버려요. 그러면 4월 말일 현재 소액현금 잔액은 얼마? 8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5월 1일 날 자, 아까 쓴 만큼 다시 수표를 발행해서 보급해요. 그러면 당좌예금이 92만 원 나가면서 자, 다음 달 1일이 되면 자, 소액현금은 도로 1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말일날 보급하는 방법이냐 1일날 보급하는 방법이냐 요걸 가지고 참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요 소액현금 제도가 뭐냐 어느 게 편하겠습니까? 일일이 이게 나간 건이 한 70건이라고 그래봐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격리부서에서 70번을 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요렇게 용도계에서 이런 일을 맡아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말일날 보고를 딱 받는 순간에 70건이 한 건으로 딱 압축돼 가지고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해. 그래서 자, 편하고자 하는 제도, 요게 소액현금 제도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단 소액현금 제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말일날 보급하느냐 초에 보급하느냐 월초 보급이냐 월말 보급이냐 요거에 따라서 자, 말일날의 회계 처리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관련 문제 풀고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은행 기준 조정표죠.
우리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 자, 잠시 쉬고 계속하겠습니다.